안녕하세요. 일상의 책이다 네 번째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일상의 책이다 강의 순서로 지금 네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일상이 글쓰기 책쓰기다. 두 번째, 목차 작성, 두 달 만에 초고 완성하는 법. 세 번째, 150년 전통의 하버드 글쓰기 비법. 네 번째, 쉽게 읽히고 팔리는 책쓰기 비법 10가지. 오늘은 네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빨리 읽고 읽히고 팔리는 책 쓰기 비법 10가지. 첫 번째, 일정 시간에 메일 쓰라. 두 번째, 휴대폰을 장롱 속에 넣어라. 세 번째, 환경 설정을 하라. 네 번째, 오래 쓰지 마라. 마감 기한을 정하라. 다섯 번째, 머릿속 생각을 쏟아 놓아라. 여섯 번째, 연령 타겟을 맞추라. 일곱 번째, 원포인트 하이 컨셉을 하라. 또 여덟 번째, 완벽을 버리라. 아홉 번째,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마음을 버리라. 열 번째, 대중, 입문자의 입장에서 써라. 자, 이것에 대해서 한 가지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정 시간에 메일 쓰라. 여기 사진의 오른쪽 밑에 보면 존 윌리엄스 작곡가입니다. 이분은 지금 현재 90세가 넘으셨는데요. 올림픽 주제곡을 만들었고 여러분들도 많이 아는 영화나 여러 곳의 주제곡을 만들었습니다. 조스, 이티, 슈퍼맨, 인디아나 존스, 링컨, 터미널, 신들러 리스트, 나홀로 집에, 주라기 공원 등 아주 훌륭한 음 영화의 음악들을 만들었습니다. 이분들이 이 90 세가 넘을 때까지 이렇게 훌륭한 곡들을 만들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떤 어떤 기자가 인터뷰를 했을 때 윌리엄스 작곡가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곡들을 많이 쓰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존 윌리엄스 작곡가는 자신은 매일 일정 시간에 아침에 작곡을 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글이 써지든 써지지 않든 무조건 자리에 앉아서 쓴다고 합니다. 그렇게 매일 썼더니 다음에 작품 의뢰가 들어오면 그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 또는 그 작품과 어울릴 만한 것을 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꾸준하게 매일 쓰면은 정말 훌륭한 작품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 꾸준함의 대표인 무라카미 하루키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제일 좋아했던 작가인데요. 그때 책은 거의 다 읽어봤습니다. 요즘 나온 것은 읽지 못했는데 이분이 글을 쓰는 방법은 새벽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새벽 4시인가 쯤에 일어나서 약 한 9시까지 글을 계속 씁니다. 그렇게 하고 밖에 나가서 달리기를 하면서 또는 취미 생활을 하며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이분은 저녁 시간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저녁 9시인가 10시쯤에 취침을 하고 또 새벽에 4시쯤 일어납니다. 이렇게 꾸준하게 몇십 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책을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글을 쓰려면 또는 책을 쓰려면 존 윌리엄스 작곡가나 무라카미 하루키처럼 하루의 일정 시간에 매일 자리에 앉아서 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든 써지지 않든 간에 그 자리에 앉아서 조금이라도 쓰는 것입니다. 또 꾸준히 많이 쓴 사람 조앤 롤링의 예를 들었는데요. 이분은 대학에서 불문학과를 전공하고 또 고고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글 쓰는 것을 좋아했는데 상공회의소나 일반 회사에 취업을 했더니 바로 해고를 당했습니다. 또 그래서 포르투갈로 건너가서 영어 교사가 되고 결혼했으나 책임감 없고 폭력적인 남편과 13개월 만에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영국으로 돌아와서 정부 보조금으로 겨우 연명하면서 실패와 좌절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자살도 수없이 생각했지만 배고파 오는 어린 딸을 볼 때마다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너무나 심한 우울증을 진단받았는데 정신과 의사가 "하고 싶은 일을 하세요."라는 그 말을 듣고 용기를 내어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 이분이 해리포터라는 글이 완전 전 세계에 아주 유명한 책이지요. 이거를 구상한 것은 어느 시골에 가다가
기차가 고장이 나서 시골에 약 4 시간 정도 정착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스스로 상상의 나래를 폈는데요. 자신이 마법사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마법사 학교에 간 소년을 주인공으로 세워서 글을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기 이 카페가 이 조앤 롤링이 너무나 배고프고 돈도 없고 우는 어린 딸을 유모차에 태워서 데리고 가서 이 해리포터를 썼던 그 카페라고 합니다. 여기 밑에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조앤 롤링이 어느 창가에 앉아서 유모차를 흔들면서 글을 쓴 모습이 상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도 매일 일정 시간 어느 곳에든지 한 곳과 한 시간을 정해서 쓴다면 꾸준히 쓴다면 글을 쓸 수 있습니다. 또 휴대폰을 두 번째 휴대폰을 장속에 넣어라. 음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 휴대폰을 옆에 두면 안 됩니다. 휴대폰을 장롱 속에 넣어야 합니다. 디지털 시간에 해킹당하지 말라. SNS를 떠나라. 초고 완성은 되도록이면 SNS를 보지 않고 한글이나 워드를 사용해서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 블로그나 이런 인스타나 이런 데 글을 쓰는 경우도 있는데요. 초고를 완성하는 2달 동안만은 그것을 끊으라고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블로그를 들어가서 글을 쓰다가 보면 다른 사람이 답글해 놓은 것을 보고 답글을 달기도 하고 또 블로그 안에 다른 내용을 둘러보기도 하고 다른 사람 블로그도 클릭되어져서 들어가 보기도 하면서 시간이 자꾸만 지나가고 자신의 글을 쓰지 못하게 됩니다. 인스타나 메타, 페이스북이나 스레드 등은 초고를 완성한 후에 하라고 저는 권합니다. 글을 쓸 때, 초고를 완성할 때는 오직 한글이나 워드를 사용해서 쓰십시오. 그렇게 하면 SNS에 눈길을 돌리지 않고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환경 설정을 하라. 지필은 의지를 투여해야 합니다. 나만의 글 과목을 만들어라. 환경에 강제 기능을 넣는 것입니다. 최고의 변화는 어디서 시작하는가라는 책에서 이븐 지야드가 나왔습니다. 711년에 이븐 지야드는 이베리아 반도를 점령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그 섬에 도착했습니다. 반도의 해변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부하들이 다 내리고 배를 불태우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자신의 부하들이 깜짝 놀라서 말했을 때 이븐 지야드는 어 싸워서 이기든지 죽든지 이런 마음으로 싸우라고 배를 불태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부하들이 죽기 살기로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것처럼 나만의 글과목을 만들어야 합니다. 조정래가 황홀한 글과목이란 책에 글과목이란 글을 써서 저도 거기에서 모티브를 얻었습니다. 자신만의 글과목을 만들어서 거기서 조정래가 일일 원고량을 채운 것처럼 일일 원고량 또는 일일 원고를 쓰는 시간을 채우고 일어나기를 권장합니다. 이외에서도 벼고금악도를 쓸 때 집에 철문을 달고 밖에 열쇠를 잠그고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끼니 때마다 아내가 철문 하단부로 구멍으로 밥을 넣어 주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작가들도 자신만의 글과목을 만들어서 쓰는데 처음 시작하는 우리도 우리만의 글과목을 만들지 않고는 웬만한 의지가 가지고는 자꾸 무너지게 됩니다. 꼭 자신만의 글과목을 만들기를 권장합니다. 오래 쓰지 마라. 묵히지 마라. 마감 기한을 정하는 것입니다. 저의 첫 책 인생의 후반전을 시작합니다는 오랫동안 쓰다가 말다가 했습니다. 약 1년 6 개월, 2년 가까이 생각한 것까지 치면 2년 가까이 됩니다. 그동안 어 자꾸만 책을 쓸 내용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빨리 변하는 세상이 오니 신조어, 상황 등이 변한 게 많았습니다. 2020년 정도부터 썼으나 진전이 없었는데 그 와중에 코로나도 있어서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 12월에 출간했습니다. 이렇게 출간한 것도 막내가 어느 날 "엄마 원고 다 썼어요?"라고 물었기 때문에 그 말이 가슴에 꽂혀서 SNS에 공고를 하고 SNS에 공고해도 자꾸만 차일피일 미루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저와 함께 어떤 습관 모임이 있는 방에다가 공지를 했습니다. 제가 몇 월 며칠까지 초고를 완성하지 못하면 매일 글을 쓸 것인데 하루라도 쓰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커피 쿠폰을 쏘겠습니다라는 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거기에 한 어 거의 10여 명 된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 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때가 마감 기한이 1 개월 남았었는데 3번 제가 커피 쿠폰을 쏘았습니다. 이렇게 자신만의 글과목 이렇게 마감 기한을 정하니 마감 기한도 글과목처럼 정했더니 결국에는 초고를 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식스 헤빗의 저자 브랜드 버처드도 이 식스 헤빗을 쓸 때 한 달 만에 초고를 완성했다고 합니다. 약 400여 페이지가 되는데 어떻게 한 달 만에 초고를 완성했냐 하면 출판사에다가 내가 몇 월 며칠까지 초고를 넘기겠다고 공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써내려 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꼭 마감 기한을 정해서 쓰기를 바랍니다. 저의 사례 또 이 두 번째 사례가 되겠는데요. 비전이 이끄는 삶이라는 원고는 제가 일 주일 만에 썼습니다. 출판진흥협회에서 원고를 제출하면 책으로 출간해 주는 프로젝트 공고가 났습니다. 그것을 제가 늦게 발견해서 시간이 일 주일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출근 전 새벽 3 시간, 낮 점심시간 1 시간, 또 퇴근 후 저녁 4 시간 등 집중적으로 써서 일 주일 만에 책 한 권 분량의 90%인 약 A4 용지 70에서 80매 정도를 썼습니다. 비록 당선되지는 못했으나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도 초고를 쓰기까지 기한을 정해서 무조건 머릿속에 것을 쏟아놓기를 바랍니다. 자, 브레인 덤프, 다섯 번째 브레인 덤프입니다. 이것은 제가 외국의 글쓰기 사이트에서 발견했는데요. 머릿속의 생각, 단어, 문장들을 모두 종이에 쏟아 놓아라고 합니다. 또는 모니터에 쏟아 놓는 것입니다. 초고 쓸 때는 머릿속에 있는 것을 무조건 밖으로 꺼내라고 합니다. 문법, 오탈자, 연결 구조 등을 상관하지 말고 쏟아 놓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써보니까 그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쏟아 놓고 나서 나중에 오래어법 또는 육하 원칙에 따라서 글을 다듬으면 됩니다. 우리가 쓰는 것은 에세이입니다. 만일 전문적인 글이라면 무조건 쏟아 놓고 나서 거기에 추가할 내용이나 이런 거 전문 자료를 찾아서 적어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니 초급 완성할 때는 브레인 덤프처럼 그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일정 시간 안에 무조건 머릿속에 있는 것을 집어넣어서 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필요하다면 퇴고할 때 또는 중간에 이제 고쳐 쓰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연령을 맞추는 것입니다. 모든 대중에게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사람들도 모든 대중에게 맞춘 것은 광범위한 것은 찾지 않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거는 청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또 청년들이 20대에 해야 할 20가지 이러면 청년들도 보겠지만 자신이 청년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또 50대에 하지 않으면 후회할 것들 이것도 50대만 보는 것이 아니라 50대를 준비하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그 밖에 10 대부터 100 대까지 다 모두 맞출 수는 없으니 20 대라면 생생하고 공부한 이야기, 취업 이야기 등 치열한 이야기를 쓸 수 있고요. 40 대라면 40 대에 다가오는 삶의 무게, 살아가는 이야기, 80 대라면 자신이 살아온 인생의 경험, 지식, 지혜 이렇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쓸 수 있습니다. 또 미식가라면 음식, 요리, 노하우 뭐 이런 것을 쓸 수 있겠고요. 또 꽃을 좋아한다면 꽃에 대해서, 건축을 좋아한다면 건축물에 대해서 쓸 수도 있겠지요. 타겟을 맞추어서 쓰십시오. 연령을 맞추어서 쓰십시오. 또 원포인트, 하이 컨셉, 한 가지 주제가 좋습니다. 에, 어 핑크 펭귄도 핑크 펭귄 눈에 띕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노인과 바다도 3일 동안 어부가 청새치를 낚는 것입니다. 3일 동안 낚는 것인데요. 이 3일 동안 이 쓴 글이 노인과 바다가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책으로는 100여 페이지 남짓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상을 받게 되었지요. 여러분들도 많이 쓰고 길게 쓰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이 컨셉 초고를 빠르게 완성해서 잘 다듬는 것입니다. 노인과 바다도 해밍웨이가 200여 번이나 고쳐 썼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음에 고쳐 쓸 생각하시고 빨리 잘 한 가지 컨셉을 잡아서 잘 쓰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주제여야 대중에게 쉽게 읽히고 공감이 되고 생각할 여유를 주고 큰 주제를 가슴속에 남길 수도 있습니다. 제목 중에 배려, 경청, 부부, 순종 이런 것도 있죠. 이것도 정말 하이 컨셉으로 원포인트로 적은 글입니다. 완벽을 버리라. 해밍웨이는 노인과 바다를 200여 번 고쳤었습니다. 그런데 이 해밍웨이가 출간할 때 자신이 완벽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해밍웨이가 모든 초고는 걸레다라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쓴 것을 바로 출간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무조건 초고 완성에 집중하십시오. 완벽을 버리고 쓰면 다음에 완벽하게 고치시면 됩니다. 또 아무리 고쳐도 완벽하다고 느끼지는 못할 것입니다. 제 지인이 서울대에 나오셨고 외국 유명 음악 과정을 마치셨고 올해 은퇴하시는 교수님인데 약 6살 때부터 바이올린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거의 매일 바이올린 연습을 하셨다고 합니다. 얼마나 연습을 했냐면 생일 때 지인들이 축하 파티를 하러 집에 오셨습니다. 지인들과 밥 먹고 함께 즐겁게 대화를 나누다가 정해진 시간이 되자 집의 연습 공간에 들어가셔서 연습하셨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연습 시간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로 치면은 일정 시간에 꼭 글을 쓰는 것이지요. 이분은 그렇게 열심히 해서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훌륭한 연주를 하는데도 공연 후에는 늘 자신이 잘못한 부분을 후회하여 한다고 합니다. 모든 예술가는 자신이 완벽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도 자신이 쓴 글이 볼 때마다 고칠 게 생각나고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그때 또 적당하게 고친다 생각하시고 처음부터 완벽을 기하면은 끝까지 써내려가지를 못합니다. 처음에는 무조건 초고 완성에 집중하십시오. 아홉 번째,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마음을 버리십시오. '내가 박사인데 이런 글을 쓰면 동기들이 어떻게 생각하지?' 내 동기들 석사, 박사를 의식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이 책을 보지 않습니다. 이민규 심리학자께서 말씀드렸는데 처음에 아주 쉬운 심리학 책을 쓰려고 했을 때 동료들은 다 말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쉽게 읽히는 심리학 책이 없다는 걸 생각하고 썼더니 대중은 열광했습니다. 어 우리에게 쉽게 다가온다면 사람들은 쉽게 읽히고 그것으로 자신의 마음을 치유하고 고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누구나 전문가일 수 있습니다. 주부도 경력입니다. 자녀를 키우거나 요리, 친인척을 배려하고 관계 쌓는 등 이 모든 것도 경력이 됩니다. 학생도 경력입니다. 공부 노하우, 실패 노하우, 이것도 경력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진실을 담으면 됩니다. 그 진실을 담고 자신의 경험으로 거기에서 얻은 지혜, 통찰된 것을 적으십시오. 그러면 대중들도 감동합니다. 열 번째, 대중과 입문자의 입장에서 써야 합니다. 초보가 왕초보에게 쓰는 마음으로 일상어, 대중어, 단수나 짧게 쓰십시오. 또 예수님처럼 비유를 쓰십시오. 비유를 적절하게 배분하여 쓰면은 또 사람들이 아주 쉽게 읽히기 때문에 이해도 하기 쉽고 어 그 글을 읽고 위로도 받고 또 정보도 얻게 됩니다. 전문가라면 아무것도 모르는 입문자를 생각하고 초보라면 왕초보에게 쓰는 마음으로 쓰십시오. 여기 제가 아주 쉽게 쓴 예를 갖고 왔습니다. 시바타 도요 씨인데요. 이분이 약해지지 마를 2009년도에 펴냈는데 2013년에 158만 부나 팔렸다고 합니다. 이분은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노인학교에 가서 히라카나, 카다카나를 배우셨습니다. 짧게 쓰려고 한 게 아니라 글자를 잘 모르니 짧게 써서 시가 되었습니다. 인생의 선배로서 상냥하게 건네는 지혜의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또 삶을 살아가는 방식, 아름답고 바르게 살아가는 방식, 지혜와 소중한 가치들이 가득 적혀 있습니다. 출간되자마자 아마존 재팬 또 일본 열도를 아주 뜨겁게 달군 종합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했습니다. 시 제목을 보면 얼마나 일상적인 것을 적었는지 알 수 있는데요. 어머니, 눈을 감으면 녹아드네, 답장, 선생님께, 가족, 목욕탕에서, 병실, 하나님, 바람과 햇살과 나, 하늘, 행복, 화장, 아침은 올 거야. 이런 귀뚜라미, 이런 아주 쉬운 것으로 글을 썼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지 못했는데 어 몇 인터넷에서 몇몇 중요한 부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꼭 읽어 보고 싶습니다.
어떤 글이 있었냐면 40 페이지에 "아무리 괴롭고 슬픈 일이 생겨도 언제까지 끙끙 앓고만 있으면 안 돼. 힘차게 수도꼭지를 비틀어 단숨에 눈물을 쏟아버려. 자, 새 찻잔에 커피를 마시자." 그다음 54 페이지에 "못한다고 주눅 들지 마. 나도 96해 동안 못한 일들이 산더미야. 부모님께 효도하기, 아이들 교육, 수많은 배움. 하지만 노력은 했어. 있는 힘껏. 있잖아. 그게 중요한 거 아닐까?" 얼마나 정말 일상언어로 썼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또 밑에 보면 어 "많은 이들의 격려를 받아 지금은 우는 소리를 하지 않아. 98 살에도 사랑은 하는 거야. 꿈도 많아. 구름도 타보고 싶은걸." 120 페이지 비밀 중에서 적혀 있었습니다. 그다음 64 페이지에 "바람이 유리문을 두드려 문을 열어 주었지. 그랬더니 햇살까지 따라와 셋이서 수다를 떠네." 너무나 아름다운 광경이죠.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읽어 드리겠습니다. "나이 90을 넘기며 맞는 하루하루 너무나도 사랑스러워. 뺨을 어루만지는 바람. 친구에게 걸려온 안부 전화." 페이지 18 페이지 살아갈 힘 중에서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아주 잔잔한 자신의 일상에서 글을 써서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 노벨 문학상을 산 파블로 네루다의 질문의 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책 속의 몇 구절을 뽑아 봤습니다. "나였던 그 아이는 어디 있을까? 아직 내 속에 있을까? 아니면 사라졌을까? 구름들은 그렇게 많이 울면서 점점 더 행복해질까? 나무들은 왜 그 뿌리의 찬란함을 숨기지?" 이런 질문의 책입니다. 이 책을 쓴 이 파블로 네루다는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일상을 보면서 아주 훌륭한 남들에게 인사이트를 주는 그런 글을 쓸 수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